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65절에서 72절 말씀 교독합니다. 6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뢰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너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선하니이다. 아멘. 인류사에 이제 76번째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공산주의, 전 세계에 공산주의는 잊혀져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런데 한국에는 왜 유독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에 이제는 뒷면이 공산주의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민주화라는 개념 안에. 그래서 이것이 그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의 정치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공산주의적 경제식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제 바탕이에요. 경제 성향으로 경제적인 그 어떤 해석으로 이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공산주의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공산주의가 됐든 경제적인 공산주의가 됐든 사실은 껍데기 공산주의를 정말 알맹이 있는 공산주의를 하면은 정말 알맹이 있는 공산을 이제 그 역사적인 흔적에서 있었던 그 어떤 모델로 하고 공산을 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학자가 돼가지고 정치 현장에 나와서 이 당 저당 뭐 또 정치 현장으로 노동자들이 막 데모하고 농민이 데모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뭐 이것을 풀어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해석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 해야 돼. 결국 이 시간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때 된 자료를 연상을 해야 돼요. 공산이라는 것이 이념화될 때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긴 세월, 즉 1765년이라고 하는 근간을 두고 공산의 어떤 발상으로 우리가 연대를 추정하는데 약 한 250년이 지나는 지금에 아직까지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대한민국에는 경제 형태로 정치 형태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면화돼서 연연히 흐르는 이유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론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는 어떻게 뭐 참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주라 하는 것을
민주란 말이요. 사실은 다들 민주 하니까 민주가 좋은 말 같아도 민주는 영어로 하면 바로 데모라, 데모. 데모하는 것을 우선하는 주의,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이 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는 법적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이 어떤 제도장치,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데 권리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화, 철저하게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요, 그 민주를 외치는 민주사회라고 하는 그 민주사회가 독재, 왕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영국에 아직도 여왕이 살아있는 거나, 각 나라마다 지금 교황이라고 하는 이 버젓한 어떤 천주교 구도를 해고 지금 쫙 펼치고 있는 거, 그들이 민주를 다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자체를 위해, 한 개인의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철저하게 분쇄하고 데모하는 것이 그게 민주라. 민주는요, 영어로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민주는 그만 우리나라도 민주를 하면 민주라 쓰지, 민주를 하면서 쿠데타를 쓰나요? 민주를 하면서 데모크라시를 쓰나요? 안 쓰는 거야. 영어로 했다가 하면 바로 데모가 나오니까, 유혈사태, 막 이런 종류가 나오니까, 민주란 말이 이게 엉터리구나. 금방 알아채려버려요. 근데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이념이 아니고, 이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주의가 들어가면 이념이지만은, 이게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적인 어떤 모델을 보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응용해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제는 경제 분야에 정치 분야에 다양한 각도로 지금도 의논하고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특별히 왜 대한민국은 왜 이 한국 공산주의가 이렇게 끈질길 정도로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좀 우리 한국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에서 발달된 이유 중에서 있지만은 일종의 이걸 뿌리 놓지를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 하나의 미련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제 해가지고 사회가 지금 나아가는데, 경제하고 사회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공산에 대한 미래는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 개인도 그렇게 준비하고 막 지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경제하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에서 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경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복지는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제 성장, 복지 국가, 이 두 가지 축을, 두 가지 어떤 내용 잡아 당기는 것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내용의 바란스는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온 세계 사람들이 개인의 자세가 복지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경제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의 공감, 통일된 사상 가지고 공산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철저한 자기인식, 철저한 공산의 어떤 자리를, 어떤 모델적인 공산의 자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이거는요, 경제 발전해갖고 막 서로 GDP 자랑하고 어떤 수출해갖고 또 다른 사람도 특허 같은 거 막 해갖고 다른 사람을 눌리려고 하는 이런 제도보다는 지금 이게 이제 자유경제 비슷하게 막 해갖고 경제 논리에 아주 중요한 지금 축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있을 거고 성장하는 국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저 하위에 떨어진 사람, 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앞선 사람이나 이 관계에 분명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공산이라는 개념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다. 어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실제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놓고 야 이거 이론적이 이러니까 나가보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의 공산주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1950년에 공산주의를 막아내던 이런 내용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은 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는 내가 정통하다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공산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꿰뚫고 있고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뭐 경제든 정치적인 형태로 이렇게 참 끈질기게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이론의 출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어떻게 나왔다 누가 이론됐다 이거 아니에요. 단지 제일 먼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쉽게 언급하는 것이 해겔의 변정학인데 바로 이 해겔의 변정학이 공산으로 인해서 이것이 받쳐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공산 모델을 두고 하는 거예요. 공산 모델을 두고 어떻게 형성되든지 형성된 공산이라는 모델을 두고 현재 산업혁명 사태로 난 도시의 여러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막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공산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그것을 받쳐주면서 또 다른 정반합, 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합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합으로 나아간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이게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끝없이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미련을 두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 불을 지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남북한이 갈라졌을 적에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남한 사회는 자유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까지 치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남북한의 경제 상태가 어땠느냐 요거 비교해보면 말이에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소면은 김일성 시대 그리고 남쪽에는 이승만 해서 넘어가면서 박정희까지 적어도 박정희 때까지 이래서 한계가 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초기까지만 해도 남한은 결코 북한보다 잘 살았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대한민국 역사가 그게 분명히 나타내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 경쟁 성장이 지금 이제 남북한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지만은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또 이래 붙잡고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 가더라도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보다 훨씬 앞설 수가 있다. 이것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한 사람의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이가 잘못 통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경제 운영에서 못할 리는 없다. 이런 걸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맥을 찾아내죠, 맥을. 왜 공산주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남한보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자본주의가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왜 한국의 공산주의는 남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보다 잘 살게 되었을까? 잘 살았을까? 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깊이 있는 이 통찰력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공산주의니까 잘 살았다. 그래 봐버리면 큰일 나죠.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잘 살았다. 남한은 자본주의니까 못 살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주장해버리고 지금은 한국의 공산주의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해도 너무 하는 거고 참 어거질 수도 그런 생떼가 없는 거예요. 생떼가. 대한민국이 1950년 되기 전에 그 전에부터 북한하고 남한이 계속 갈려져 있다가 적어도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어떤 갈라져 있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잘 살아오는 가운데 100년이면 100년, 50년 잘 살아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 나타나서 통치하면서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뒤발자. 요래 돼버리면요. 정말 그건 공산주의가 맞아요. 공산주의가 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1945년에서 1950년까지 전쟁 준비하느라고 북한은 뻔히 하잖아. 일제강점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약 한 10년, 1960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불과 10년밖에 안 돼. 10년. 6.25 사변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15년, 길게 잡으면 15년. 그것이 역전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짝이라니까. 반짝. 북한의 공산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보다 잘 살아는 것은 그때는 남한이 뭐 자본주의를 할 수도 있었나요? 그저 해방해갖고 또 해방한 데다 좀 이따 전쟁을 하고 정신이 없는 거지. 자본이 뭔지 무슨 이념이 뭔지 그저 공산주의가 싫으니까 막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피 흘린 사람도 있으니까 북한하고 경계에서 어떡하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죠. 그게 무슨 이념이 있었나요? 공산주의 발상이 어떻게 있고 공산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거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반짝이는 참 10년 15년 그 사이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남한에 보다 잘 살은 이유는 정치, 공산주의 정치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남겨둔 여러 가지 어떤 일본의 그 어떤 그 행정 자체, 일본의 통치 기간 동안 남겼던 그 군수 시설, 여러 가지 그 시설 같은 게요, 그게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본은 그 전에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남쪽하고 우리의 남한과 북한을 예로 나눴고 남쪽에는 식량 보급창입니다. 식량 보급창. 북쪽을 공격해야 되니까 만주 땅에다가 자기들 만주국을 형성시키면서 우리나라 북쪽에다가 압록강 주변에서 나던 발전기라든지 발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남한에는 군수시설이 없는 반에 북한에는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발달해.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만주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 개념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간 시설물이 북쪽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일으킬 만한, 돈을 만들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요, 남쪽에는 거의 없는 상태. 남쪽에는 그저 농산물하고 군량미, 식량 보급창으로 보고 있는 형편이고, 북쪽은 일단 그런 걸 먹고 입고 또 총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철광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재련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요, 남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발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에 있는 수력발전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그래요. 일본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가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지금 수력발전소 거의 안 짓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있느냐? 압록강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그 기관시설이 약하니까 그렇게 풍부한 수력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탑을 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 쩔쩔매는데 그걸 전부 다 중국에 판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의 수력 발전이 왜 압록강에 했겠느냐? 일본의 의도가 없으면은, 일본이 만주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군사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설이 없으면요, 그 압록강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야. 한국의 공산주의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이 공산주의 시설에 있는 기간이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남한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앞질렀다. 요거 하나를 지금 현재 경제 논리로서 전 세계 돌아가는 지금에 이걸 더욱더 복구하려고 하는, 더욱더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그 반전을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히 잘 살았어. 못 살았다는 건 아니야. 잘 살았는데 잘 살 수밖에 없는 기간 산업에 어떤 그 시설물이 누가 해놨느냐. 일본의 강경기관 자체가 빠지면 안 되죠. 역사적인 걸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데다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비교가 하니까 이거는 갑부가 죽고 나서 아무 능력 없는 아이에게 돈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 돈을 관리할 수 없어갖고 펑펑펑 쓰는 모습, 그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남겨놓은 갑부는 뭐 이미 없어졌고, 그 돈은 있고, 아이가 돈이 어떻게 버려진 자체도 모르고 하니까 그 돈이 있는 동안에 펑펑펑 쓰는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서는 없는 돈을 만드는데 궁여지책으로 이래저래 고육지책을 짜다가 결국은 1988년에 올림픽이라 하는 이걸 통해서 반전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올림픽, 88 올림픽이라 하는 그것은 남북한에서요, 이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그 기로에서 분명한 어떤 반전을, 더 이상 북한이 남한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의 딱 세기를 박은 것이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현희 같은 사람도, 북한 공산당에서 그 칼기 폭파시키면서 88 올림픽 그거 저지하려고 가전 수단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가 비춰서 한국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힘입니다. 힘인데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어떤 하나의 그 개체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겨울인데 사택에 한 20평 되는데 보일러 시설이 가스 보일러예요. 가스 보일러가 옛날에 저 1주공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서 1주공 10평짜리거든. 10평짜리 보일러를 지금 갖다 달았어요. 근데 20평짜리 그 바닥에다가 10평짜리 갖다 대놓으니까 하루 종일 떼도 하루 종일 지단에 뭐 불이 붙는 거예요. 보일러는 돌아가요. 근데 방은 안 뜨셔요. 소위 말해 용량이라는 용량. 20평짜리 거실에다가 25평이나 30평짜리 했으면요, 불 화력이 좋아요. 화력이. 사실 말하면 용량이라는 거는 화력이 막 가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스를 저희 뭐 우리가 저 물때 풀찌개 가스를 적게 조려 크게 조절을 하듯이 이 보일러 용량은 화력이란, 거기서 가스를 태우는 용량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공산주의를, 말은 공산주의를 받았는데 보는 사건이나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일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고 너무 그 어떤 현적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여기 전부 다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지금 억지로 접목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캐파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여력이
어마어마한 어떤 역동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나아가는데 이게 갖다 붙일 내용이 안 된다. 현재 한국의 공산주의, 소위 민주화라는 말을 가지고 갖다 붙인 이유는 전부 다 그런 용량 부족의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공사는 가스레인지는 갖다 놨는데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근데 불 붙일 그게 안 되니까 전혀 이것이 소용없는 하나의 공산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는, 중국의 공산당은 껍데기만 가지고 좀 모여라. 여기에 석유 보일러가 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하고는 모였다가 그만 이거 우리 전체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관계없어.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도 나가봐야 돼. 그래서 가스보일러가 뭐 용량이 크든 작든 간에 중국 전체 인구가 달라붙을 만한 공산주의를 할 만큼 용량도 안 되는 어쩌면 껍데기만 있는 그거만 들고 왔다가 불 붙이려고 하니 불도 안 붙고 그러니까 놔두는 팽개친한 공산주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래요. 공산에 대한 제 자세는 그래요. 공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류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자기 어떤 발전만 갖고 자기만 나아가고 뒷사람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공산을 외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컴유니언이잖아. 커뮤니언이에요. 컴유니언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자. 같이 하나 되잖아요. 앞선 사람이 뒤를 보면서 하나 되자. 우리 같이 가자. 이런 형태. 뒤에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 보고 열심히 달려가 봐요. 내가 뒤 따라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서로 경쟁이 아니고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인. 이거는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내용이지. 영어로 쓰든지 한글로 쓰든지 한자로 쓰든지. 공산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1765년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잖아요. 빠질 수 없는 요소. 1950년이라는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고 1950년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반드시 이렇게 막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이전에 공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전 세계에 막 휘저되고 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공산에 대한 내용이 말이 안 나올 때 대한민국에도 이 공산을 싹트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동학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동학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1950년에 한국전쟁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1894년의 동학난에 대한 개념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한번 현재적으로 앓고 있는 한국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5.18 민주운동, 경제민주운동 이런 민주화라는 말을 가지고 써서 동학난을 끄집어서 마치 민주화라고 하는 그 포장된 것을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걸 받쳐주는 하나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활용하기 전에 그 사건에 연결되어지는 동학난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동학난이 일으키는 그 환경 배경에 이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학난을 이제 들어가는데 살펴봐야 될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선은 아직 한국 전쟁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하는 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전쟁의 개념이 1894년에선 동학난의 그 청일전쟁하고 어떤 연결이 있느냐. 그리고 1894년에 동학난은 청일전쟁하고 같은 연대에 있는데 또
동학난은 공산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농민전쟁이라고 하는데, 동학난을 지금은 농민전쟁을 하는데, 동학난을 할 때의 농민의 위치와 지금의 농민의 위치는요,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894년에 동학난을 일으켜서 거기에 농민이 들어갔다. 대부분의 국민이 다 농민인데 농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농민전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국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필연적인 요소 중에서 공산에 주체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를 이끌어간 주체 세력을 노동자와 농민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농민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농민을 민주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재 광주지역, 호남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을 끌어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을 끌어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역에 일어났던 동학난에 그 주체되어지는 국민들, 당시의 국민들이 농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동학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학난을 일으키는 동학교도란 말을 싹 빼버리고 그다 농민의 자리를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위적이면서 얼마나 이거는 자기 어떤 그 편리를 위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자세처럼 그야말로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선 자가 뒷사람에게 끌어올리기 위한 게 아니고 뒷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면서 우리는 이 길이야 너는 딴 길로 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학난을 농민운동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지금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합리화될 수 있어요. 농민이 그때부터 활동했다. 지금의 공산주의에서 농민 노동자를 주축해서 가니까 그 지역 전체에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지역을 병들게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사에 대한 이 자세가 역사에 대한 자세를 어둡게 만들므로써 그 자손들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자손손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말이에요. 국가와 항상 반대적으로 정부와 항상 반대적인 입장으로서는 동학난의 사건을 수백 년 전에 생기는 그 동학난의 사건을 지금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국가의 반기를 든 그 주체를 자기들 삼아버리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정부, 현재 정권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정권은 자기들과 속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정부는 항상 반대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긍정적인 국가의 정부에 기하는 긍정적인 문화가 안 생겨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워낙 깊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한국의 공산주의는 오히려 호남 전라남도를 중심해서 광주 지역을 중심해서 거기엔 대한민국 대통령 못 가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막 성지로 삼아서 거기다 땅 짓고 거기다가 정부 하나 세워서 자치 독립구로 대한민국에서 띄주라. 공산주의를 한번 해봐라. 거기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인 내용을 해보고 경제민주화를 거서 실시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잘 나오든 잘못 나오든 간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잘된 것 돼서 못된 것 돼서 국민들 전체 앞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동학난이 일어났을 적에 분명히 호남 지역에서 있는 농민들과 사이에 동학이라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왜 해필이면은 광주 지역이고 왜 호남 지역이냐?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났으니까 지금 그걸 갖고 광주 지역의 호남 지역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 동학난도 일으킨 뭐 선구자적인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금 좀 잘못된 어떤 분명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죠.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입장에서 보면요. 소위 말하면 1765년 산업혁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 뒤에 이제 그 우리나라 1894년을 보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동학난에 있었던 그 농민들, 거기에 막 참석해서 그걸 농민운동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부르주아 운동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농민이 대한민국 호남 지역에 가면요, 동학난이 일어날 때에 호남 지역에 농민으로 가려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거는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자본가들이란 말이야, 자본가들. 대한민국 팔도에서 뭐 그때 조선 전체 팔도라 그러는데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요. 전국 팔도를 지도를 나누고 봐봐요. 호남 지역 위에 나오는 데가 있는가? 없어요. 왜 호남 지역에서 동학난에서 농민이 붕괴를 일으켰느냐, 봉기를 일으켰느냐? 1894년은 일본 사람들의 간섭이 많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때 무역이 처음 시작될 때 일본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요구한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요구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은 일본에게서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것은 식량 문제. 지금도 일본은 식량 문제. 항상 일본의 제일 큰 위기는요, 식량 문제.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풍부한 곡물, 호남 지역을 임진왜란 때도 그걸 노렸고 상시 전쟁을 하든지 문물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이 풍부한 곡물을 일본 사람이 노린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하고 무역이 되게 되면서 일본에 나아갈 수 있는 일본의 수출은 일본이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곡물밖에 없어, 곡물. 이 곡물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참으로 일본 사람의 어떤 가는 통로에 의해서 뭐 수출 행태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여기에서 그동안에 국내 자급자족 하거든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서 보면요. 이게 수탈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수탈 형태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일정한 양의 그 곡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될 어떤 약조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리고 그 약조 속에서 곡물을 이동하고 옮기고 받는 과정에서 곡물을 내는 호남 지역의 어떤 곡물상들의 한계가 있고 여기에 또 이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또 엄청난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봐주기, 누구 더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곡물이 제대로 유통이라는 자체도 형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게 갑자기 유통해야 될 내줘야 될 그런 곡물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농사 짓던 가만히 편안히 농사했던 호남 지역의 어떤 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요 부담을 국가를 겨냥해서 전쟁을 해서 이게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더 완화시켜야 되겠다. 대변해서 농민들의 상태를 대변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사람들이 동학도란 말이에요. 동학도. 동학도가 농민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농민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정부하고 서서 뭔지 모르게 협상을 통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 동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일으킨 거지. 동학이라는 그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동학은 원래가 그런 게 아니거든. 동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로 국민들 사이에 쫙 파고들던 하나의 그런 개념인데 호남 지역의 농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걸 정부한테 알려주는 그 통로로서
자기들이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학도 난리, 이런 구조로 나오니까 그래서 협상이라는 과정이 잘 발전되다가 이게 막 끊어지고 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협상하려고 한 것이 봉기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있는 내용이 1894년에 우리가 그 동학운동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이걸 농민운동을 바꿔버리면 이걸 받아들이는 광주 호남 지역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금 자기 자손들에게 말 못할 어마어마한 지금 부담을 넘겨주고 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